요즘 부동산 시장, 일단 1차적으로 재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디디님, 작년 7월 이후에는 시작하자 3,400명이었는데, 네, 맞아요. 지금 현재 한 150명이 조금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정상적인 시장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조금 무리한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생기고, 또는 반대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너무 실망을 하고 떠나가는 경우가 생기고, 여러분들은 처음 겪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미 2000년대 후반, 200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까지 사실상 제가 움직였던 시기가 2014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014년까지 하면은 9년부터 9, 10, 11, 12, 13, 14 거의 6년간 기다리는 시장이었다. 물론 그 와중에도 여러 가지 투자하는 방법들은 존재했었지만 또 나름대로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갭 투자라든지 기타 그런 시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무작정 기다렸던 건 아니에요. 단지 여러분들이 지금 몇 년 전에 봤던 2019년, 2020년, 21년 요때 봤던 이 시장을 여러분들은 대부분 원하거든요. 근데 그런 시장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재미없어 하는 거고요. 이제부터는 그런 시장이라는 거를 알고 움직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때의 기다림이 당신을 찬란하게 한다. 준비 기간이 오래될수록 그만큼 먹을 것도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되게 혼란한 시장이에요. 되게 혼란한 시장이다 보니까 서로 얘기하는 게 극단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고 하락론자라고 하는 사람도 생기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죠. 저는 시장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사이클론자에 가깝지 하락론자일 수가 없다. 오히려 저는 상승론자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저를 상승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그 말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사이클이 지금 그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저를 하락론자라고 하는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사람들도 만들어지는 거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가 챕터 1 부분을 한번 보게 되면은요. 믿을 거는 똘똘한 한 채. 믿을 거는 똘똘한 한 채인데요. 이 믿을 건 똘똘한 한 채란 말은요. 지난 10년간 우리한테 기준처럼 이어져 왔던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공식입니다. 비상계엄 여파에 강남 3구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내용도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헷갈리는 거죠. 근데 내용을 들어가서 보니까요. 작년 상승분에 대한 통계치더라고요. 즉 이거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 신문 기사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구간 내에서의 상승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기사를 보면서 미래도 상승할 것이라고 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되게 많이 얘기를 해왔는데요.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여전히 상승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이제 다시 신고가 시대라는 거 두 번째 기사를 보게 되면 서울 아파트 최고점 99% 회복. 자, 이것도 생각해 보면은요. 2024년 상반기 내내 올라왔던 상승장의 분위기의 결과물이 통계치로 나오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전국 집값 하락세로 돌아섰는데 강남 3구 마용선 반전이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서 아파트 분양가가 15년 만에 매매가를 추월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분양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보여지고 있으니까 부동산은 계속 올라간다. 즉 바꿔 말하면 부동산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고 싶고 올라가야 집을 사서 돈을 번다라고 생각하고 내 목적이 존재하니까 그것에 맞춰서 유사한 내용을 찾아다가 통계로 만들어서 끄집어내는 거죠. 그 부분이 지금 현재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저 역시도 상승을 원하고 그래서 수익을 내기를 바라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되는 시장이 원래 상승장 이후에 나타나는 혼란스러운 혼돈장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2008년, 9년, 10년에도 여전히 똑같은 상황이었었거든요. 뒤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반대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아까는 분명히 상승을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제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기사가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보는 관점으로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집주인 한숨이라는 기사가 눈에 보이고요. 매물이 9만 건이 돌파를 했대요. 안 팔린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좀 전에는 강남 3구가 오르고 마용석이 올랐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두 번째 기사에 보게 되면 흑석 대장주가 체면을 구겼다. 가격이 떨어졌대요. 엄청나게 내용이 다른 내용이죠. 그러니 이 시장을 보는 누군가의 입장들에 맞춰서 떠들어대는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분들, 특히나 기준이 명확히 없는 분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밑으로 또 한번 볼까요? 밑으로 또 봤더니 강남 부럽지 않았는데 집값 내려간 일만. 아유, 되게 부담스럽죠. 자, 정말 안 사요. 거래 52% 급감. 아파트 가격이 제일 먼저 떨어진다는 곳. 자, 위에 거는 마용성을 얘기한 거고요. 밑에 거는 노도강을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좀 전에 앞에서 나왔던 하락세로 돌아섰는데 마용성은 반전이라면서요. 그런데 또 요 내용을 보니까 똑같은 동네, 마용석이라고 하는 동네는 바뀌지 않았는데 왜 자꾸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내용이 달라지느냐.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의 말과 기사를 보고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양극단의 두 기사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올라가기를 원하는 사람들과 떨어져야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양극단의 얘기를 주장하는,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 이번 시장 같은 경우는 유튜브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시장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양극단이 굉장히 헷갈리게 움직이는 시장이더라. 혼돈의 시장이더라. 근데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진짜 침체장이 오잖아요? 나중에 두 집단 모두 별로 얘기를 안 해요. 다른 거, 여러분들을 현혹하기 위한 그런 얘기들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걸로 넘어가기 때문에 얘기가 없이 주춤해지는 경우가 많죠. 어쨌든 지금 2025년도의 부동산 시장은요, 상승을 계속 주장하는 분과 하락을 주장하거나 또는 눈에 보이는 하락적인 모습들 때문에 실망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같이 충돌하고 있는 시장이다. 이게 바로 상승장 이후에 시장의 사이클상에서 위축기, 쇠퇴기, 침체기 이런 부분이 같이 돌아가는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아니, 상승장이라면 누가 침체를 떠들 수가 있겠으며 침체장이라면 누가 쉽게 하락장이라고 침체장이라고 떠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승장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는요, 서로의 세력 다툼의 시장일 뿐이에요. 근데 제가 항상 사이클론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지금이 왜 자꾸 제가 하락 또는 침체 또는 위축장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바로 직전에 상승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상승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나도 이번에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 상승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 상승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원래 두 가지의 힘이 굉장히 강해지는 시기다. 저는 원래 이 시장의 모습을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시장을 이번에 처음 겪은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심각하거나 좋지 않은 이 상황을 극복해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상승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주로 얘기들을 많이 하죠. 저도 머지않은 시간에 상승이 다시 한번 온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그래서 저는 상승론자예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지금은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는 얘기들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상승은요, 항상 침체 다음에 옵니다. 상승은요, 항상 위축 다음에 옵니다. 그래서 그 시기는요, 항상 화면이 전환되거나 장면이 전환되거나 기존에 있었던 공식이 맞지 않거나 이러면서 새로운 것들이 다시 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가 여러분들이 새로 등장하는 것들을 제대로 인지를 못하면은요, 변화되는 것을 제대로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이제부터는 시장의 변화 포인트를 잡아야 되고, 그것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 지금 상승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논리가 똑같잖아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공급. 그쵸? 공급 부족하니까. 분양가가 올라가니까. 그쵸? 기타 등등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부터 저는 다른 얘기를 할 거예요. 왜? 그 얘기는 예전에도 똑같이 그분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에 여러분들보다 먼저 등장했던 그 당시에 가짜 상승론자들이 똑같이 얘기했던 내용을 걔네들이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또 시작이군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그 당시에 제대로 얘기했던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그 당시에 얘기했던 상황이 주로 뭐냐?
하락과 침체에 관련된 얘기들의 변화 포인트를 근거로 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이 맞았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런 말에 그 논리에 빠져서 움직이게 되는지 보게 되면은요. 자, 당장 요번에 방배 레미안 원패들라 알고 계시죠? 내용 나오고 있네요. 시세 차이 7억. 매우 자극적이지 않나요? 이거 사면 7억이래요. 자극적이게. 물론 이거를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분이 더 훨씬 더 많을 겁니다. 현금 부자들의 로또 리그니까. 그런데 25평 계약금만 3억 7천이래요. 근데 특공에 2만 명이 몰렸대요. 그리고 1순위 청약에 4만 명이 몰렸대요. 그래서 합쳐져서 6만 명이 우르르 몰려들었대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찾아서 지금 그런 것들을 막 보고 다니고 있는, 그리고 그것들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막 떠들고 있는 중이죠.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뭐 시세 차익 5억이다 시세 차익 7억이다 그러니까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계시죠.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요, 이제 하다 세종까지 나옵니다.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된 부분, 옛날 가격들에서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인데 분양가가 3억이었으니까 얼마를 벌 수 있다? 시세 차익이 4억이 난다? 세종에서 나왔으니까 어떻게 한다?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요, 다들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데 이 행동이 맞을까요? 바꿔 말하면 첫 번째로 얘기하게 되면, 일단 여러분들이 당첨될 확률이 떨어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들어가고 있느냐? 그래도 혹시나 되지 않을까? 그런데 또 나중에 당첨이 되잖아요. 이것들을 계약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또 많지도 않아요. 그리고 지금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은요, 시세 차익 7억, 시세 차익 5억, 시세 차익 4억, 이 말이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나온 말인 줄 아세요? 지금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했던 지난장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현재 기준으로 시세 차익이 그 정도 된다는 건 맞는데, 만약에 시장이 더 좋지 않거나 정부의 규제나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을 더 강하게 누르는 그 작업이 한동안 진행이 돼서 여러분들이 집을 살 수 없는, 그러니까 심리가 위축이 된다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세 차익 7억이 시세 차익 5억으로 줄어들고요. 5억이 4억으로 줄고요. 어느 순간 3, 4억, 1, 2억 아니면 시세 차익이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거는 왜 얘기들을 안 하고 계실까요? 왜 얘기들을 안 하고 계실까? 실제로 지난장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물론 방배 원펠라 옛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저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옛날에 반포 레미안 퍼스트자이가 미분양이 났었고 그때 그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수십억의 부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들 하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때가 2009년. 그리고 그 아파트가 예를 들어 레미안 퍼스트자이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가격이 된 거는 2021년, 9년부터 2021년까지를 따지게 되면 역시 10몇 년이라고 하는 구간이고요. 그 중간에 2010년, 11년, 12년에 미친 듯이 떨어져서 누군가는 영끌했던 사람이 무너졌던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헛된 망상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원페를라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시장이 사이클이 있다라는 걸 이해하게 되면요,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먼 미래에 돈 여유가 있어 들어간 사람들은 충분히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시세 차익 7억이나 5억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많은 분들한테 중간에 넘어갈 함정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거나 솔직히 말하면 모르는 것 같아요. 경험이 없어, 이쪽으로. 그러니까 그분들은 자극적이니까 맛있어 듣는 분들이 재밌어. 그래 흥분돼. 근데 제 얘기는 재미가 없어요. 슬프게도 재미가 없죠. 답답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상승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그 얘기를 듣는 거는 좋은데 그 말 그대로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의 과거 사례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되게 위험적인 리스크 요인이 되게 많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럼 불용이란 친구 너는 투자하느냐 안 하느냐? 전 지금 안 듣습니다. 안 합니다. 저는 되게 보수적으로 바뀌어져 있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이 오르라고 하는 상황을 정부가 만들어주기 전까지는 들어가지 않아요. 줍집에서 지금 시세 차익 7억인데 5억인데 안 들어갑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세가 떨어진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간 겁니다. 이왕이면 확률을 높여야 되는데
이왕이면 오래 기다리다가 괜히 힘들게 이자만 납부하다가 고생하느니 정확하게 시장에 판이 만들어졌을 때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런 사람을 보고 하락론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은 도대체 몇 년을 투자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그 중에서 저도 역시 돈이 없이 시작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잃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고요. 잃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시세 차익이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시장이 그래서 최우선은 이 사이클의 큰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느냐, 정부 정책이 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지느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제부터는 변화되는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전에 뭐 질문인가요? 지금 디디님 이렇게 써주셨네요. 저보고 세 번째 책은 계획이 없으신가요? 너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체장에서 투자 기술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경매 단타, 수익형 부동산, 지방 신축, 아니면 그단 기다리는 거 궁금하네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세 번째 책을 낼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책에서 어느 정도 다 설명된 내용이고요. 그 설명된 내용을 또다시 반복해야 될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물론 그것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지금 말씀하셨던 경매 단타, 수익형 부동산, 지방 신축 이 부분을 세부로 얘기하게 되는 것도 좋은데요. 이것들을 또다시 오해해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 지금 디디님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들 다 맞는 방법이들이거든요. 다 맞는 방법이들이니까 결국 더 중요한 거는 그 방법을 시장의 사이클에 맞게 투자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현재 있는 채 두 번, 세 번, 네 번 읽어보시면서 중간중간 이렇게 채팅창에 질문을 올리시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말했던 방법을 제가 얘기하는 순간 또다시 몰려가서 시장을 이상하게 흔들어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방법 다 맞는 방법들이에요. 이미 저는 수익형 부동산 얘기할 때 월세 시장이 돌아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지금도 얘기를 할 건데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면 방법은 내가 만들기 나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먼저 지금부터 지켜봐야 되는 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 부동산 시장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월세 상승을 가장 제일 먼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 주, 지난주 그 뉴스 기사를 정리하다 보니까 지금 보고 계신 이 기사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금리, 전세 사기 트라우마, 최근에 일어났던 현상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오피스텔 월세로 몰린다. 자, 왜 빌라 월세로는 몰리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게 되면 빌라의 월세를 들어가기보다는 차라리 오피스텔의 월세에 들어가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결국 뭐냐? 우리가 아파트를 얘기할 때 입지가 좋은 곳부터 사람이 몰린다는 것처럼 월세 시장 역시 들어가는 사람이 나의 편익에 가장 효용 가치가 높은 대상인 오피스텔로 몰리고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시장 환경이 고금리에다가 전세 사기 트라우마 때문에 오피스텔 월세가 들어간다? 자,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비아파트 시장이 어땠느냐라는 거죠. 최악이었다라는 거죠. 그쵸? 여기에 대출 규제라고 하는 부분을 아파트 월세가 한 달에 1,100만 원은 하는 곳도 생겼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대역 앞에 있는 오피스텔이죠. 120만 원, 그래서 뭐 등골 브레이커란 말 나오고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월세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랬더니 한국의 월세 시장이 성장성이 보여지니까 외국도 지금 투자를 하려고 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피스텔 월세가 들썩거리니까 수익형 부동산, 수익형 투자 시장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10명이었는데 지금은 11명, 12명, 20명, 40명, 그러다가 100명, 200명으로 늘어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게 지금 그동안의 흐름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흐름이 만들어지게 되었을 때 다음 단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생각하는 게 투자자가 생각하셔야 될 관점이죠. 아, 나는 실거주자니까, 실수요자니까 이런 거 필요 없어. 생각할 필요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 실수요자가 투자자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보게 되면 현재 월세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은 대다수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거의 한 400명 정도 들어오셨는데, 이 여러분들이 에이, B아파트는 별로야 라고 얘기를 했던 지난 몇 년간의 모습과 달리 점점 월세 상승으로 인해서 관심도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을 때 다음번에 나타난 현상이 무엇일 것이냐?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대다수는 아니겠지만 앞으로 비아파트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늘어날 거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짐작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미 시장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파트 투자, 무슨 투자 이런 거 강의는 잘 안 팔리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요즘에 보니까 에어비앤비 강의 엄청 비싸게 받고요. 고시원 강의 비싸게 받고요. 뭐 이러면서 수익 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가 높아졌어요. 그게 바로 2, 3년 전에 일어났던 현상이냐? 아니요. 지금까지 비아파트 부분의 시장 분위기가 바뀌면서 월세 시장이 살아나거나 월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요, 여러분들 시장의 환경 변화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바뀌는 사람이 나타날 거고요. 옛날에는 10명, 20명 관심이 있었던 대상이 이제 100명, 200명, 1000명으로 관심도가 높아지는 시장이 만들어지면서 수익형 투자 시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도를 보일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보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가 비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별로 큰 대책들을 안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인입이 될 수 있도록. 근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거나 이제 전세 가격이 올라가거나 뭐 이런 부분이 만들어졌을 때 결국 이런 것들을 만들어지게 되면 여러분들 급격하게 바뀔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2009년, 10년, 11년도 이때 시장에서 여러분들 뉴스 기사를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오피스텔 시장과 빌라 시장이 다시 한번 뒤집어지는 수익형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나면서 이전까지 관심이 없었던 시장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게 되더라라는 게 시장의 변화 포인트였습니다. 따라서 2025년도 시장을 보면서 과거에 이랬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함부로 말할 순 없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월세 가격 상승과 여전히 관심도가 없는 오피스텔과 빌라의 가격이, 매매 가격이 그럼으로 인해서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매매 가격이 떨어지고 월세 가격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수익률이 극대화되면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가운데 수익형 투자 시장에 관심 갖는 분들이 늘어나는 상황이 과거에도 만들어졌고 2025년도 상반기 하반기에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는지를 지켜봐야 된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 여러분들 그동안은요 사자라는 입장에서 풀을 뜯어먹지 않고 고기를 먹었다는 얘기죠. 상승장에 1억, 2억, 3억, 4억, 심지어는 10억 수익을 내는 시장을 경험했기 때문에 1,000만 원, 2,000만 원, 5천만 원을 버는 시장은 무시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궁핍함 시장으로 접어들면서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고 있다? 풀을 뜯어먹어야 되는 시장으로 바뀌는데 나중에는 이왕이 풀 뜯어먹을 거면 어차피 1억에서 10억짜리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야 5천이면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분위기가 바꿔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 여러분들 2025년도에 어떻게 바뀌는지 꼭 지켜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뭐 다른 뭐 지방 뭐 투자가 뭐 괜찮다고 하니까 그거 할 거야. 다 좋은데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부동산 투자자는 편식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잡식성이 되셔야 되고 어떤 특정 분야에 꽂히게 되면 시장 사이클에 맞지 않는 구간에 접어들게 되면 투자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는 구간에 접어들거든요. 그런데 대상을 바꿔서 다양한 투자가 있다라는 것, 설사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이런 투자가 있구나, 이런 투자를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버는구나 라는 부분들이 아마 2025년 6년 수익형 투자 시장에서 만들어질 테니까 이 시장을 무시하지 말고 봐주세요. 무시하지 말고 봐주셔야 다음번에 들어와 있는 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이용해서 내가 다른 투자를 할 때 이 지식이 융합되면서 더 좋은 투자의 대상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거는 확실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무시하셔서는 안 된다. 2025년 부동산 시장, 수익형 투자 시장의 변화되는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 이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을 보고 욕심이 많아서 막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한테는 별로 맞지 않는 시장이에요. 왜? 이 시장은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급격히 무너지거나 위축되거나 싸늘해지는 시장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투자를 하라 마라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느끼고 계실 거예요. 유튜브에서 점점 수익형 투자와 점점 수익을 내는 방법, 이자 낼 수 있는 얼마를 현금 흐름, 이거에 대한 강의 시장이 늘어나고 있죠.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침체장에는 항상 현금 흐름과 수익형 투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누군가는 여기서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저는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수익형 투자는 관심 없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 그런데 이제부터는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평당 1억. 한강변 아파트도 비었다. 역시 자극적이죠. 아마 이게 포제스 한강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악성 미분양 11년 내 최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여기서 누군가는 이거를 보면서 회피할 준비를 하고요. 누군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무시하거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악성 미분양이 늘어난다. 즉 미분양이 늘어난다는 얘기는요. 수요의 감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수요의 감소를 의미하면 당연히 수요가 줄어드니까 매수자가 없으니 집을 사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시기에 악성 미분양이 늘어나는 상황을 봐야지 그 다음 전략과 전술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우리들이 그동안 경험하지 않았던 두 번째, 서울도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악성 미분양의 적체가 심화되고 2만 가구를 넘겨고 있다? 더더구나 지금 지방 같은 경우 밑에 새 아파트인데 텅텅 비어있고 아무도 안 오고 있다. 대구 경북은 초토화되고 있다. 미분양 속출에 두 손 다 든 대형 건설사, 명품, 가방, 중도금 무이자 다 걸었다. 이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되게 심각하다라는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죠. 자, 이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제일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저와 여러분들의 차이를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들은 채팅창에 지금 이 기사를 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랬더니 어떻게 해야 되겠다, 기타 등등 본인의 생각을 가지고 조금 적어주시면 제가 이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보는지를 조금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타핑부페님은 기회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과연 대다수의 사람들이 기회라고 생각할까요? 자, 지방 미분양 대책 나오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방을 따지지 않고 앞에서 나왔던 서울 미분양이라고 하는 부분, 밑에도 보면은 심리가 죽어서 조금 기다리자, 건설사 할 일을 할 거다, 어떤 곳이 미분양인지 파악해야 됐다 등등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서울에도 점점 기회가 오고 있다 등등. 자, 그런데 두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지방을 살려줘야 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서울에도 점점 기회가 오겠구나. 둘 다 두 군데서 기회를 찾는 곳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전의 상황을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직전의 상황이 서울과 수도권은 어땠느냐? 막 이러고 괜찮았던, 물론 좋은 아파트들, 특정 아파트들 위주로 돌아갔지만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었죠. 그런 상황에서 서울을 풀어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지금 서울의 미분양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지만 서울의 미분양은요, 아직까지는 많지 않은 상황.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5만 가구, 6만 가구 지금 이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을 먼저 해결해줘야 될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미분양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서 서울 수도권과 지방에 시차가 발생하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왜? 직전까지 밑에 올랐던 시장을 풀어주게 되면 여러분들 어떤 행동을 할까? 또다시 몰려들 거 아니에요. 어떤 곳, 스페드 구스님, 어떤 물건이 미분양인지 파악해봐야겠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서울 풀어주겠대. 그러면 서울로 몰려들지 지방 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 지방이 훨씬 더 많아.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어설프게 서울 풀었다가 난리가 나느니 지금 완전히 힘들다라고 해서 지방을 풀어주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이 미분양 급증이라는 기사에서 시간차라는 것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지방을 먼저 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렇다면 지금 서울의 미분양을 하는 게 맞을까? 라고 하는 시간차의 개념이 발생할 거고요. 이것들을 더 크게 큰 테두리 안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요. 미분양이 늘어나게 되면 조금 더 위로 상위로 올라와서 저기 성층권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아, 미분양이 늘어나게 되면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언젠가는 규제 완화라는 걸 하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전략적으로 난 서울에 살고 있고 서울에서 한 방 크게 먹고 싶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또 실거주자라서 나는 뭐 지방까지 내가 생각이 없다. 이러면 시간적으로 무슨 상황이 만들어져요?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직 여유가 있구나. 아직 서울이 제대로 뭐가 되려면 멀었구나. 그러면서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서울을 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예를 들어서 스테이를 한다든지 이런 전략과 전술이 만들어질 거고요. 이 전략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정부 정책이 나왔을 때를 보면서 무언가 전술적으로 이런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요런 얘기는 유튜브에서 단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공급이 줄어드니까 집값이 올라갈 거다, 분양가가 올라갈 거니까 지금 가서 사야 된다, 줍줍해야 된다, 기회다, 이런 인과관계가 명확지도 않고 경험 없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 제가 팔짝팔짝 뛰는 거죠. 이미 여러분들은 보셨어요. 지난 몇 달간 아무리 공급이 줄어들어도 수요가 감소하니까 공급 감소가 오히려 상승이랑 가격 상승에 영향을 못 미치더라. 이런 부분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쵸? 이런 부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사를 보면서 2025년도 부동산 시장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사실,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서울 보고 있으니까 서울이 올라간다. 아니에요. 시간차 때문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서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서울에 먼저 들어가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방 투자에서 돈을 벌 수 있다. 이 얘기는 나중 문제예요. 통찰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자, 미분양이 급증을 하고 있다. 미분양을 급증하고 있으니 정부는 무슨 행동을 할까? 그러면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미분양의 개념을 봐야죠. 서울 수도권 지금 한 2만 가구가 좀 안 되나요? 그 정도 되고 있고 나머지는 5만 가구, 6만 가구 되면서 7만 가구, 8만 가구 정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 되게 많이 늘어났네. 이것들을 어디부터 해결해 줘야 될까? 그쵸? 그런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뭐 하고 있어요? 난 서울에서 돈 많이 벌 거야. 이러고 있잖아요. 시장의 흐름은 다르게 가고 있는데 내 욕심에 맞춰서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하니 돈을 못 벌지. 그리고 그 내용을 갖다 역시 시장의 흐름을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입맛에 맞는 거를 찾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헛소리들을 짓거리고 있는 거죠. 지호님인가요? 리즈 지호님? 서울을 풀어줘야 될 때가 올까요? 모두 서울만 보고 틈만 나면 매수하니까요. 이 질문은요, 투자 경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폄하하는 게 의도가 아니라, 맞아요. 이 질문을 제가 언제 했는 줄 아십니까? 2009년도에 했어요. 10년도에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면, 시장의 수요가 위축되니까요, 서울도 박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풀더라고요.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시장은 판이 만들어지는 걸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돈을 버는 내 평생의 사이클에 있어서 돈을 버는 시장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게 되면 미분양이 늘어난다? 미분양이 늘어난다는 거는 규제 완화라는 거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접어들고 가고 있다. 근데 그게 어디에 가깝냐?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방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여러분이 먼저 얘기를 하고 계시고, 이미 저는 몇 개월, 거의 1년에 걸쳐서 얘기를 이미 해오고 있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사에서 느끼는 거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 2025년도 부동산 시장 월세 가격 상승이 나중에 수익형 투자 시장으로의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지켜봐야 되고요. 당장 내가 돈 벌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을 보는 눈을 키워야 되니까. 두 번째, 미분양의 급증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결국에는요, 이 미분양의 급증이 규제 완화의 방향성, 그리고 어떤 대상인지 모르겠지만 규제 완화로 갈 수밖에 없는 흐름, 이것들이 만들어질 때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제가 또 예전에 논리적으로 설명드렸던 거 있죠? 지금 와서 제 말이 맞는 거 느끼실 텐데, 분양가가 올라가니까 집을 사야 된다. 그런데 미분양이 급증하니까 분양가를 쉽게 올릴 수가 있습니까? 자, 여기 보게 되면 미분양 소출에 두 손 든 대형 건설사들 명품, 가방, 중도금, 무이자 다 걸었죠. 이 다음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가격 할인이에요. 그러면 분양가가 올려도 가격 할인하면 가격은 떨어지는 거네요. 이 얘기를 제가 2년 전부터 해왔었죠. 막 떠드는 사람들 헛소리하고 있으니까 이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자꾸 헛소리들을 하시는데, 가격이 분양가가 올라간다고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미분양이 늘어나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거나 할인하면서 가격이 올라간 것이 아닌 게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보니까 어때요?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때는 제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셨을 거예요. 이 미분양의 리스크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분양가의 급등 부분이 멈춰지게 되거나 또는 할인으로 나오게 될 거라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가지 약세가 보여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기회로 느끼셔야 돼요. 시간을 견딜 수가 있으면 이제부터는 기회입니다. 왜? 아, 다음에는 완화책이 나오겠구나 라는 거라는 거죠. 올해 여러분들 바로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바로 지방을 보는 시각이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요. BL 사운드님, 지금은 상급지 따라 사는 것보다 지방이나 아직 하락후 반등을 덜한 아파트가 차라리 안전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 지금 질문에 일정 부분은 맞고 일정 부분은 틀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일단 먼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상급지를 따라 사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왜 상급지를 따라 사게 됐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상승장이었고요. 정부의 규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채를 못 쓰니까 똘똘한 한 채로 여러분들이 몰렸기 때문에 발생돼서 상급지를 산다라고 하는 개념이 만들어진 거예요. 시장이 위축되거나 뭐 하면은요. 그래서 상급지가 올라간다는 개념이 생기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은 수익률을 따지게 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그동안의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었어요. 그러면서 너무 비싼 상급지가 아니라 너무 후진 하급지가 아니라 적절한 중급지에 나름대로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하는 동네에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 월세 가격도 올라가서 수익률을 따져보니까 괜찮을 만한 것들로 다시 사람들의 심리가 바뀌어가더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자꾸 저한테 질문하셔서 해결하려고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장의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알아야지 내가 원하는 바람이 지금 생길지 미래에 생길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제가 아무리 이거 됩니다. 이거 지금 안 됩니다. 얘기해봤자 이해가 안 되면 답이야. 이걸 나중에 이해가 안 돼요. 자,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도 이제 제 방송을 하도 많이 들어보니까 지방에 대한 판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얘기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작년 이맘때쯤이면은 제가 지방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수많은 다른 카페에서 어설프게 갭 투자하겠다는 사람들한테 뭔 헛소리 하느냐, 지방에 지금 왜 들어가냐고 얘기했던 사람이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작년 상반기에. 근데 지금에 와서 상황이 바뀌면서 시장의 상황이 바뀌니까 제가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지방장으로 여러분들 포커싱이 맞춰지게 될 겁니다 라고 바뀌어왔어요. 바뀌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바뀐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나의 판단과 행동을 바꾼다라는 얘기, 이게 투자자의 기본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장이 바뀐다, 지방장을 풀어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당시 했던 질문이 뭐였냐면, 될까요? 자, 그런데 올 상반기 지금 설날 지나고 난 다음에 보시는 이 기사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방의 분양 비중이요, 14년 만에 최소. 주택시장의 침체 장기화. 돈 안 되는데 여러분들 안 가죠. 저 같은 사람 가지 말라고 난리 쳤죠. 자, 이렇게 되니까 몇몇 또 들어가서 줍줍한다고 들어갔던 사람 분양권 물려서 지금 잔금 치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미치는 상황이 왔죠. 그런 걸 보니까 조심해야 되겠다고.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어떤 게 발생되느냐?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방에 대한 분양 비중이 이렇게 줄어들었다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공급 물량이 줄어들겠죠. 정부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이것들을 해소해야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정부가 결국에는 대한민국 잘 되고자 하는 거니까 지방 개판되는 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대구, 도대체 이놈의 대구는 관심도는 많은데 범어동은 괜찮게 수성구 지역은 괜찮다고 하는데 나머지 지역은 여전히 아닌가 봐요. 이러니까 일부 지역은 괜찮을지 몰라도 전반적인 나머지 지역은 여전히 안 좋다. 지금 이런 것들이 지방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결국 이 주택업계 바로 며칠 전 기사죠. 국토부 차관이 규제 풀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규제 풀게. 근데 규제 풀게라고 얘기하는 이 시점,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는 무슨 생각이에요? 그동안 지방이 몇 년간 최악의 상황으로 오면서 지방 투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뀌는 시점 아닌가요? 바뀌어 버린 시점 아닌가요? 이럴 때쯤이 되어야 더 이상 문제가 생기면 더 심각해질 테니까 규제를 풀겠습니다라는 신호를 보이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규제를 푼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여전히 저 같은 오래된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다른 사람도 있을 거고 뭣도 모르고 뛰어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시장이 뒤집어지면 또 걱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해놓은 게 뭐였었어요? 여기 보면 지금 지방 미분양 폭탄 위기에 건설사가 준공정 미분양 세제 지원 요청했어요. 바로 작년에 준공 후 미분양에 세제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별 영향가가 없었다라는 거죠. 별 영향가가 없었다라는 거. 즉 제가 말하는 정부 정책의 누적 효과까지 이제 만들어질 시기가 된 거죠. 준공 후가 했는데 소용이 없으니 준공 전 미분양으로 관심도가 넘어가면서 결국 준공 전 미분양도 풀어주게 될 거예요. 왜? 지원 요청했고 규제 풀 때니까 분양 차질 없이 해달라. 둘이 지금 짝짝꿍이 맞았거든요. 짝짝꿍이 맞았으니까 준공 전 미분양을 풀겠죠. 그러면서 더 나가서 지금 어떤 얘기까지 왔어요? 별로 생각 없다는 이네들이 여당에서 수도권 말고 비수도권 미분양 DSR 완화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 의심이 될 거예요. 지금 기버리치님, 시장의 흐름 및 정책에 따라서 지방판이 만들어진 건 이해되는데 과거 대비 지금의 지방 인구 감소 영향은 있을까요? 라고 얘기했는데 저 인구 감소 얘기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인구 감소 얘기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왜? 수요와 공급의 원칙의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헛소리들이라고요. 인구 감소 얘기는요, 제발 좀, 제가 여기서 여러 번 얘기했죠? 2008년, 2009년, 2007, 8, 9년 요 당시에 부산의 신발 공장도 망하고 모두 망하고 이래가지고 부산 이제 끝났다. 이 얘기를 제가 직접 신문기사에서 봤던 사람이었고 그게 얼마나 허상이었는지를 2009년, 10년, 11년 이때 지방상승장을 보면서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입니다. 거기서 무엇을 느꼈냐? 수요는 N승입니다. 여러분들이 돈 대고 여러 채를 살 수 있게 만들어주면은요, 수요는 N승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지방에 돈 벌 수 있는 시장 환경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돈이 지금 한 100억 있어. 100억 있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바보같이 한 채 사시겠습니까? 100채, 20채 사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혼자 수요를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 감소 얘기하는 사람은요, 공부만 한 사람들 얘기니까 제발 좀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학문적으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학문적으로 장기적으로 인구 감소가 문제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스키장이 지금 현재 장사가 안 된답니다. 젊은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스키장이 사라진다라고 하더라도 서울 가까운 스키장은 장사가 좀 되겠죠. 서울에서 먼 스키장은 장사가 잘 안 되겠죠. 그럼 어디가 먼저 망하느냐? 제일 먼 곳이 먼저 망하는데 단기적으로 문제가 생기느냐? 중장기적으로 천천히 쌓여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면 투자자는요, 이왕이면 입지 좋은 데 하거나 광역시 하거나 기타 등등 이런 식으로 전략과 전술을 세우시고 언제 빠져나가를 고민하는 게 맞는 거지, 허접하게 쓸데없이 학문으로만 공부해서 실제 투자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인구 감소론을 가지고 헛소리하는 사람들 얘기는 제발 좀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투자 때문에 이 방송 보시는 거 아닌가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제 끝나가는 시간 되니까 조금 홍보도 좀 해야 되겠죠?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미네르바 올페님의 각종 세금 강의와 잘 사는 흥부님의 재개발 강의를 지금 현재 모집 중입니다. 모집 중이니까
저는 여러분들 요즘같이 분위기가 안 좋을 때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재개발, 재건축, 아예 지금 세금 무슨 문제가 있어. 이럴 때 공부하시라고요. 이럴 때 공부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그때 가서 한다? 정신 못 차리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는 요 하단, 맨 아래. 악성 미분양이 11년 만에 최다라는 기사가 나오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나요? DSR 완화보다는요, 양도세 감면이 필요합니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어떠신가요? 올 상반기, 그리고 작년 하반기, 작년 상반기, 아무 얘기도 없던 지방시장에 대해서 스펙타클하게 바뀌어가는 과정이 2025년도 상반기라는 거. 이 2025년 상반기에 지금 현재 지방을 보는 시간이 바뀌고 있어요. 아, 근데 송주님 조심하셔야 돼요. 드디어 올 게 오나 봐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에요. 제발 좀 설레발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요, 이 방송은 듣는데 모른 척 하셔야 돼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수십 년의 경험이 있어요. 이렇게 다 풀면 여러분들이 몰려들 거 모를까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풀어도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게 양도세 혜택 준다라고 푼다라고 하면 지금 막 들어가면 될 것 같죠? 그쵸? 근데 그 얼개가 이거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와 연결되어 있는 취득세, 기타 등등, 양도세, 중과세 등등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 안정적으로 다 풀려야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들어올 때쯤 되면 정부가 그거를 알면서 내버려두는 시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지 않은 시장이 계속 이어져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 자꾸 여기 땅 하면 이제 시작입니다. 이렇게 되는 걸 원하시는 것 같은데 정부가 바보가 아니라니까요. 정부가요, 푸는데 준공전 미분양 풀었잖아요. 이제 준공후 미분양을 풀겠죠? 그냥 풀 것 같으세요? 준공정 미분양을 풀어도 이왕이면 광역시부터 풀까요? 아니면 저기 구석에 이상한 데부터 풀까요? 근데 여러분들 어디를 좋아해요? 광역시 좋아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뭔가 걔네들도 생각하고 시장에서 번지지 않게끔 하는 작업을 먼저 할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또 뭐 풀면 또 설레발치면서 누군가 유튜브에서 얘기하겠죠. 그래서 2022년도에 대구에 조정적 해제 났을 때 이제 대구 가자라고 얘기했던 거, 저 그때 못 가게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못 가게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지금 가는 거 아니다. 시장이 꺾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가는 게 아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분들 지금 잔금 치르실 상황이잖아요. 그때 들어가는 시장에 왜 들어가면 안 되느냐? 조정적 해제했을 때 몰려가는 장은 상승장의 포지션이란 말이에요. 이미 그때는 꺾여버렸던 포지션이기 때문에 침체 혼동장의 포지션에서는 그렇게 해서 조정적 해제 때 들어가는 게 안 된다고. 달토님 기억한다고 얘기하셨는 거 보면 오랫동안 제 방송을 보셨던 분인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정부가 설레발을 치지 않고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그러면서 까짓 거 이왕이면 조금 늦더라도 제대로 된 것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들이 시차를 두고 진짜 천천히 올라가서 여러분 못 들어오게 할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천천히 올라가서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와 대구 많이 올랐네. 이러면 또 우르르 몰려들겠죠. 이런 상황이 될 때 팔고 나오는 거라는 거죠. 절대 지금 제가 하는 말을 흔히 말하는 선전선동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선전선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차근차근 바뀌어나가는 거. 2025년도 부동산 시장은요, 지방을 보는 시각이 바뀌는 첫 번째 모습이 벌써 1월달과 2월달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풀어제낄 텐데, 이 풀어제끼는 과정이 우리의 마음은 풀어제끼는 걸 생각하시겠지만, 그네들은 알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아이씨, 뭐야, 이거 가지고 이걸 가지고 푸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차근차근 풀면서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풀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대구에 또는 부산에 또는 어디에 진짜 좋은 물건이 나왔다? 지금 다동이 아빠님께서 말씀하신 게 딱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이 나중에 그렇게 풀면서 입지가 좋은 것부터 오르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정부 모르게 하나씩 사 가시는 게 정부의 우리를 누르려고 하는 그 시장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
이것들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내용이 좀 길어졌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또 이 얘기가 되게 많이 진행돼야 되는 부분인데 조금 시간상 얘기를 또 많이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얘기 월세 가격 상승이 2025년도 시장을 변하게 하고 있고요. 미분양의 증가 포인트가 늘어나면서 2025년도의 부동산 시장을 바꾸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2025년도의 부동산 시장은 지방을 보는 시각들을 바꾸고 있는 과정이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시장이 바뀌는 포인트에서 2025년도에 무언가 변곡점이 만들어지는 시장이 될 테니 이때 차근차근 칼을 뽑을 준비를 해야 되지 칼부터 뽑지 마세요. 설레발 치면 정부는 바로 규제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길게 보면 무조건 내가 이기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맞다라는 거죠. 요즘 같은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제대로 얘기해주는 그런 내용들에 그걸 듣고 싶다라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셔서 요즘에는 제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전달하고 어떤 식으로 대비하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민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올 상반기가 끝날 때쯤 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보고자 또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한 번쯤 기대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위에 보고 계신 이렇게 지금 저희가 뭐 강의나 이런 것들은 원래 많이 진행하지 않지만 나름대로 괜찮은 분들의 강의만 따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꾸준히 천천히 공부를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되게 혼란스러운 시장 그리고 바로바로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버는 시장이라기보다는 엉덩이 무거운 사람과 입이 무거운 사람 그 다음에 천천히 가는 사람이 이기는 시장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개념을 잡아 나가는 부동산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